꼬마야, 내가 걸으면 10억 주마! 할아버지 다리 아직 살아있어요. 10살 하늘의 순수한 목소리가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5년간 휠체어에 갇혀 산 윤대호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런 소리, 이 집에선 금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움츠러들지 않고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색깔이 보여요. 할아버지 다리에서 파란색이 나와요. 간병인인 엄마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 대호의 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10살 아이가 본 그 파란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늘과 대호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언덕 위에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다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청아재단 별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겉보기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11월 오후 마당 한편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휘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거대한 집의 정막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대문 앞 표지석에는 청아재단 이사장 별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글자들조차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죠. 서재에서 윤대호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8세, 한때 청아산업을 일으킨 거물이었던 그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회색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턱수염엔 며칠간 손질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죠.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었지만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고급 울 소재의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의 모습엔 과거의 위험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체크무늬 담요 아래로는 5년째 감각을 잃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만 검은 커피 한 잔과 펼쳐놓은 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차과장이 들어섰어요. 45세의 그는 언제나 각진 안경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창밖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또 그런가? 목소리는 무감정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십 명의 간병인이 왔다 갔거든요. 길게는 2달, 짧게는 일주일 만에 모두 떠났죠.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함께 왔습니다. 그제야 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이라고? 딸이라고 하더군요. 10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것 같고요. 차과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어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38세, 간병인 경력 3년. 추천인은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입니다. 대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집이 타가소로 보이나? 거절하시겠습니까? 사실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차과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호가 손을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단 보자. 1층 현관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어린 소녀였습니다. 김혜진은 베이지색 간호복 위에 얇은 베이지 카디건을 걸쳤고 머리는 단정히 포니테일로 묶었어요.
얼굴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미세한 주근깨가 코끝에 점점이 박혀 있었고 입술은 얇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선 김하늘은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간 길이의 검은 머리를 두 갈래로 묶었고 작은 스케치북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눈이 유독 크고 또렷해서 호기심 많은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운전기사가 트렁크에서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아이용 작은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혜진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대저택에서 일하는 게 처음인 모양이었죠. 차 과장이 현관 계단을 내려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 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혜진에게는 정중했지만 하늘을 보는 시선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하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미터가 넘는 높은 천장과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 가득 진열된 고급 도서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는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죠. 우와, 도서관 같아요. 하늘이 작게 탄성을 내뱉자 혜진이 딸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조용히 해야지, 하늘아. 네, 엄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어요. 특히 벽에 걸린 대형 유화에 시선이 머물렀죠. 산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어요. 윤대호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졌죠. 회색 카디건 안으로는 흰색 셔츠가 보였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가 단정히 매어 있었어요. 그는 혜진을 훑어보더니 하늘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김혜진 씨죠? 네, 맞습니다. 혜진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나이는 38입니다. 경력은? 질문은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어요. 면접관의 그것과 같았죠. 혜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 취득 후 3년간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중풍 환자분들을 담당했고요. 이혼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을 5년 전에 잃었습니다. 사고인가? 네.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어요. 대호의 시선이 하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겁먹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는 왜 데려왔나? 죄송합니다. 사정상 맡길 곳이 없어서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이 집은 놀이터가 아니다. 대호의 말에 혜진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더니 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윤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대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어요.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차 과장은 놀란 듯 하늘을 쳐다봤죠.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하. 꼬마야, 내가 걸으면 10억 주마. 대호의 얼굴엔 차가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런 소리, 이 집에선 금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움츠러들지 않고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색깔이 보여요.
할아버지 다리에서 파란색이 나와요. 혜진이 급하게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그만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어려서. 대호는 휠체어를 돌려 거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그러나 문턱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일주일만 시험해 보겠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나가라. 차 과장이 모녀를 2층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혜진은 집안의 화려한 장식들을 둘러봤죠. 복도 벽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어요. 창가에는 작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침대는 더블 사이즈였죠.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식사는 아래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차 과장이 설명하고 나가자 혜진은 짐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아,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해. 함부로 그런 말하면 안 돼. 왜요? 정말로 보이는걸요. 하늘은 침대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런 말 싫어하셔. 특히 아픈 분들은 더 그래. 혜진은 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여기서 일해야 해.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알겠지? 네, 엄마. 조용히 할게요. 하늘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정원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서 나이든 남자가 낙엽을 치우고 있었죠. 허리가 굽었지만 움직임은 부지런했어요. 엄마, 저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혜진도 창가로 와서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사 아저씨 같네.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다. 저녁 시간 대호는 서재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녀가 가져온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소반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평소처럼 몇 숟가락 떠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차 과장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새 간병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 처리도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편이고요. 아이는 조용합니다.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것 같고요. 방에서 그림을 그리더군요. 대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 아이가 한 말. 그런 헛소리는 처음이군. 아이들이 종종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차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상이라. 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 나무 아래서 일어난 일이 문득 떠올랐죠. 휠체어에서 넘어져 땅에 누워있던 그날의 기억이요. 회장님, 내일 일정은? 내일 얘기는 내일 하자. 차 과장이 나가고 나자 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청하산업 건설 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는 김태수라는 젊은 산업의사가 웃고 있었죠. 밤 10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혜진은 대호의 저녁 약을 챙기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은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엄마, 이 집 이상해요. 왜? 혜진이 하늘 옆에 앉아 아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슬퍼 보여요. 특히 할아버지는 검은색이 너무 많아요. 하늘아, 그런 말은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혜진은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알아요. 그런데 엄마, 나는 할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딸의 순수한 믿음이 때론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하늘아, 세상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아빠도 그런 거였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남편 김태수는 청하산업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죠. 무너진 비계 더미 아래 깔려서 한편 대호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다리가 살아있다는 그 말이요. 5년 전 그 사고 이후 그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미국 존스홉킨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죠. 척추 3번과 4번 사이 완전 파열, 신경재생 불가능, 평생 휠체어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호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벚나무가 고즈넉하게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30년 전 그가 이 집을 지을 때 어린 묘목으로 심은 것이었죠.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창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 창가에 서서 같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늘이 손을 흔들자 대호는 황급히 커튼을 쳤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청아재단 별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모른 채로요. 5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호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밤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6시 청아재단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벚나무 가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하늘은 일찍 깨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혜진이 일어나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일찍 깼네? 네.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하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대호의 서재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깨어있는 모양이었죠. 할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나 봐.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면서 잠 못 드는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오래 누워 지내는 분들은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아침 8시 혜진은 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녀 박 씨가 이미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보통 몇 시에 드세요? 9시 정도요. 입맛이 없으셔서 많이 안 드셔요.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죠. 약도 많이 드시나요? 네.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까지 한 주먹은 되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았어요. 그때 위층에서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다리 씨.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아이가. 혜진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대호 방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뭐 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예요. 다리 씨한테. 다리 씨라니? 혜진이 당황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시끄럽다. 새벽부터 무슨 소리냐? 그러나 하늘은 겁먹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대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다리 씨라는 게 뭐냐? 할아버지 다리요. 아직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황급히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죄송해요, 회장님. 아이가 아직 됐다. 대호가 차갑게 말을 자르고 휠체어를 돌렸어요. 그러나 하늘의 다음 말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 씨가 외로워해요. 뭐라고? 파란색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더 컸는데. 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5년 전 사고 직후에는 분명 다리에 감각이 있었거든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요. 헛소리 그만해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오전 10시 혜진은 대호의 물리치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치료실에서 다리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치료를 받으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째다. 효과는 어떠세요?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정원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혜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어요. 제가 전에 담당했던 환자분도 척추 손상이었는데요. 처음엔 전혀 반응이 없다가 2년 만에 조금씩. 그런 희망 고문은 충분히 들었다. 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으면 아무 치료도 안 통해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사지를 계속하면서도 시선은 대호의 얼굴을 향해 있었어요. 의사가 수백 명이었지만 다 소용없었어. 대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몸만 고치죠. 마음은 본인이 고치는 거예요. 혜진의 말에 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마음이라 그런 게 남아있기나 한지. 점심시간 하늘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대호 곁에서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차과장이 들어와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기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하늘은 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리씨가 뭐야? 아침에 들었는데. 차과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리요. 다리가 사람이니? 아니요. 그런데 말을 걸어요. 차과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상상이구나. 그런데 어른들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왜요? 어른들은 현실적이거든.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하늘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하자. 차과장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 대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차과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하산업부지 매각건입니다. 진행 상황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대호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5년 전 사고가 일어난 그 건설 현장이었죠. 빨리 정리하자. 네. 그런데 회장님. 차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새 간병인에 대해서인데요. 뭔가 문제라도? 아이가 너무 특이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있어요. 대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소문? 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색깔을 본다고 하던데요.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차과장의 의도를 알아챈 대호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저녁 시간 혜진은 대호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혈압약, 진통제, 수면제. 정말 많은 종류였죠. 약이 많으시네요. 의사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다. 대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수면제는 언제부터 드세요? 사고 후부터. 잠이 안 오세요?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그날의 기억, 무너지는 비계, 그리고 하늘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다 했어요? 응, 거의. 하늘이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대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은 슬픈 하늘색이에요. 대호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죠. 슬픈 하늘색이라. 네. 비 올 것 같은 색이에요.
대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 9시 하늘은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주변에 파란색과 회색이 섞여 있었어요. 뭘 그리는 거야? 혜진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슬퍼 보이네. 네. 그런데 여기 봐요. 하늘이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다리 부분에 작은 파란색 점들이 있었죠. 이게 뭐야? 다리씨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부분. 혜진은 딸의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아이의 상상력이 때로는 놀라웠거든요. 하늘아, 그런데 앞으로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왜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잖아. 그럼 다리 씨한테만 말할게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대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5년 전 사고 전까지 써왔던 것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새 산업의사가 왔다. 김태수라는 젊은 의사인데 직원들 건강을 정말 세심하게 챙긴다. 특히 마음 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고. 대호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김태수? 그 의사도 그날 밤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밤 11시 잠들지 못하는 대호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왔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어딘지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게스트룸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아직 안 잤나 보다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하늘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다리씨, 괜찮아요? 오늘 할아버지가 화내서 미안해요. 대호의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프신 거예요. 아이가 혼자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죠. 내일도 인사할게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호는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는 잃어버린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있었죠. 그도 두 다리로 서서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새벽에 깨어난 대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흘린 눈물이었어요. 창밖에서는 하늘이 또다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다리씨. 이번에는 대호가 커튼을 치지 않았어요. 대신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청와재단 별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었죠. 대호가 예전보다 일찍 일어나고 식사량도 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차 과장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15년간 이 집의 실권자였거든요. 대호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면서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겨왔으니까요. 오전 10시 차 과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서 하늘이 대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이상하다. 차 과장이 중얼거렸어요. 5년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대호가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차 과장님, 뒤에서 박 씨가 불렀어요. 회장님이 오늘 점심에 하늘이와 같이 드신대요. 식당에서 말이에요. 차 과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간병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박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호는 5년간 혼자만 식사했거든요. 차 과장은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는 혜진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간병인. 네, 차 과장님. 회장님이 정말 아이와 같이 식사하신다고?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잘못된 건가요? 아니다. 그냥 확인해 본 거다. 차 과장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식당에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호가 하늘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혜진도 옆에 있었지만 대화는 주로 대호와 하늘 사이에 오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 나물 맛있어요. 시금치다? 시금치가 다리에 좋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대호가 작게 웃었어요. 그런가? 네. 다리 씨도 좋아해요. 색깔이 더 밝아졌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하늘을 말렸어요. 하늘아, 식사할 때는 조용히. 괜찮다. 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 과장이 식당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차 과장은 몰래 하늘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대호와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뭘 그리는 거야? 차 과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하늘이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어요. 그림에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있었고 주변에 여러 색깔이 칠해져 있었죠. 이 색깔들은 뭐야? 할아버지 마음 색깔이에요. 여기는 슬픈 회색이고 여기는 환한 빨간색이에요. 차 과장은 아이의 말을 더 들어봤어요. 그럼 좋은 색깔도 있니? 네, 여기 봐요. 하늘이 그림 한쪽을 가리켰어요. 작은 노란색 점이 있었죠. 이게 뭔데? 희망 색깔이에요.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차 과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죠. 저녁 무렵 차 과장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들을 이어 붙였어요. 마치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밤 9시 차 과장은 대호의 서재를 찾았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차 과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모녀에 대해서입니다. 화면에는 하늘이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편집을 거쳐 마치 혼잣말을 하는 이상한 아이로 보였죠. 이게 뭐냐? 아이의 평소 행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차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혜진이 대호의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죠. 서재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이 모녀 재단 돈 노리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요? 차 과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년간 아무도 회장님께 접근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이상하게 굴고 있습니다. 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닫았어요. 영상 속 모습들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그럼 일단 거리를 두자.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호는 하늘이 인사해도 대답하지 않았죠. 휠체어를 밀겠다고 하는 아이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그래요? 하늘이 순수한 얼굴로 물었지만 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 혜진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차 과장이 나타났어요. 김간병인 회장님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아이는 회장님께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점심시간 대호는 다시 혼자 식사했습니다. 하늘은 혜진과 함께 별도 공간에서 먹어야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우리가 실수한 게 있나 봐. 혜진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어요. 오후에 하늘은 대호를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노크했어요. 할아버지, 들어오지 마라. 할아버지, 마음이 다쳐서 다리도 아픈 거예요. 문 너머로 하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리 씨가 말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한대요. 대호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 입 닫아. 할아버지가 날 믿어주지 않아서 다리 씨가 슬퍼해요. 헛소리 그만해라. 대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하늘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죠. 그날 밤 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리도 움직여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벚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호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이 벚나무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나무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절 싫어하게 됐어요. 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전 자신도 저 나무 아래서 절망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다리 씨도 화가 났나 봐요.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늘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대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혹시 김태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차 과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모녀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 아이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불편해합니다. 차 과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직원들은 하늘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회장님 개인 물품들을 유심히 살피더군요. 개인 물품?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차 과장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진은 그저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본 것뿐이었거든요. 점심 후 대호는 혜진을 불렀어요. 김간병인. 네, 회장님. 일주일 시험 기간이 끝났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 내일까지 짐을 정리해라.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결정된 일이다. 대호는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이 놀랐어요. 김태수라고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 김태수였어요. 산업의사였나? 네. 청하산업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날 밤 대호가 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 아무것도 아니다. 내일까지 나가라. 그날 저녁 혜진은 짐을 꾸리며 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엄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엄마, 우리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응. 미안해.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말해서 그런 거죠? 혜진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하늘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밤 11시, 대호는 서재에서 김태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한 그 젊은 의사.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고 했지. 김태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늘의 말도 마음이 움직이면 다리도 움직여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또 벚나무 아래 있었어요. 마지막 밤인 줄 알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대호는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뭐하고 있니? 하늘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밤에 나와 있으면 감기 걸린다. 괜찮아요. 내일 떠날 거니까. 하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아빠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아빠? 네. 아빠가 여기서 일했다고 했거든요. 5년 전에. 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김태수? 네. 할아버지도 아빠 알아요? 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진과 하늘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아재단 별장은 다시 예전의 침묵 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새로운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일 처리는 완벽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대호가 원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회장님,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새 간병인 정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근육이 더 굳어집니다. 상관없다. 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벚나무 아래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죠. 차 과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청하산업부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그리고 새 투자건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 차 과장은 의아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결정을 내렸을 텐데 말이죠.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다. 하지만 대호의 표정은 어딘지 공허했어요. 그날 오후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호가 창가로 가보니 정원사 노만식이 어린 손자와 함께 있었어요. 67세의 노만식은 30년간 이 집 정원을 돌봐온 사람이었죠. 마른 체구의 흰 수염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였어요.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국화란다. 예뻐요. 5살 된 손자가 꽃을 만지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전 하늘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노만식이 고개를 들어 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눈짓이 오갔지만 곧 시선을 피했죠. 저녁 무렵 대호는 서재에서 옛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태수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새 산업의사 김태수, 직원들과 허물없이 지낸다. 특히 아픈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따뜻하다. 김 의사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의학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더라.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김 의사가 재빨리 대처해서 큰일을 면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마지막 기록은 사고 전날이었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다. 김 의사가 현장 점검을 한 번 더 하자고 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자신을 구하려다가 함께. 밤 10시 대호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돌아다녔어요. 게스트룸 앞을 지나며 문득 발걸음을 멈췄죠. 며칠 전까지 하늘이 있던 방이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 소파 위에 작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크레용 하나였습니다. 파란색 크레용이죠. 대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하늘이 다리씨 색깔이라고 했던 바로 그 색이었죠.
며칠 뒤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호가 정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정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여기 맞아요?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 하늘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뭐하러 왔나? 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혜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 하늘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그림에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있었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리 부분엔 특히 파란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었죠. 뭐 하는 짓이야? 차 과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회장님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혜진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늘은 그림을 대호 무릎에 올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리 씨가 보고 싶어 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뒤로 물러서다가 정원 계단에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죠. 본능적으로 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휠체어에서 몸이 일어서면서 하늘을 잡으려 손을 뻗은 거예요. 순간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호 자신도 혜진도 하늘도 차과장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휠체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일어섰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자신의 다리로 선 것이었거든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다리 씨가 깨어났어요. 그러나 몇 초 후 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휠체어에 다시 주저앉으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회장님, 간병인 정 씨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나 방금 일어섰다. 네, 일어섰다고. 대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차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됐거든요. 착각이실 겁니다. 휠체어가 기울어진 거 아닐까요? 아니다. 분명히 일어섰어. 그날부터 대호는 달라졌어요. 물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정말로 일어섰던 건가요? 간병인 정 씨가 물었어요. 몇 초 동안은 분명했어. 대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호는 비밀리에 보행 보조기를 주문했어요. 차 과장에게는 알리지 않고 직접 의료기기 업체에 연락한 거였죠. 보행 보조기가 도착한 날 대호는 혼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문을 잠그고 천천히 일어서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몇 초도 서 있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한편 하늘은 매일 정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인사했어요. 혜진이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다리야, 오늘도 안녕.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죠. 대호는 처음엔 못 본 척했지만 점점 창가로 나와 손을 흔들어 주기 시작했어요. 차 과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그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하늘 모녀를 몰아내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대호는 보행 보조기의 의지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죠. 회장님,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병인 정 씨가 말했어요. 그런가? 네. 얼굴색도 좋아지고 식욕도 늘었고요. 정말 그랬어요. 대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대호는 노만식을 불렀습니다. 노정원사. 네, 회장님. 앉아봐. 노만식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5년 전 그날 밤. 기억하나? 노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사실대로 말해봐. 김태수 의사와 어떤 관계였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노만식은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죠. 제가 그분의 장인이었습니다. 대호의 눈이 커졌어요. 장인? 네. 딸 혜진이와 결혼한 지 2년 후에 사고가. 그럼 하늘이는 제 외손녀입니다. 대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30년간 자신의 집 정원을 돌봐온 노만식이 하늘의 외할아버지였다니.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 차 과장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저희 가족 모두 쫓아낼 거라고. 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 과장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왜 현장에 있었나? 회장님을 구하려고. 무너지는 비계 아래 깔린 회장님을 보고 노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사위가 회장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호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김태수가 자신을 구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차 과장이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새벽녘 그는 보행 보조기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벚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김태수가 자신을 구한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대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태수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차 과장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 무엇보다 하늘과 혜진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대호의 진짜 반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노만식과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호는 매일 밤 보행 보조기의 의지에 서재를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태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차 과장이 숨겨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침마다 하늘의 인사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밝은 목소리가 대호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리야, 오늘도 안녕. 하늘이 손을 흔들 때마다 대호는 창가로 나와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차 과장은 이런 변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려 하고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오후 2시 차 과장은 혜진이 일하는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차 과장이 들어서자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차 과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차 과장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혜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차 과장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죠. 남편 빚이 아직 남아있다죠?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건 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차 과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미리 조사해 둔 것이었거든요. 그게 차 과장님과 무슨 상관이? 남편 빚 갚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 정보만 알려줘요. 차 과장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회장님의 건강 상태, 재산 관리 현황, 그런 것들 말입니다.
간단한 정보면 충분해요. 혜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딸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차 과장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차 과장의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대호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차 과장은 대호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김혜진이 제게 접근해 왔습니다. 대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접근이라니? 회장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차 과장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계속 부탁하더군요. 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으로 믿어보려 했는데 결국은 돈이 목적이었나 싶었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군. 그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 평소처럼 담장 너머로 인사했을 때 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죠. 할아버지, 안 계세요? 하늘이 몇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점심시간 혜진과 하늘이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왜 할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는지 궁금해했거든요. 할아버지, 아픈 거예요? 하늘이 정원에서 소리쳤어요. 그제야 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왜 왔나? 할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으셔서.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제 그런 건 하지 마라. 대호의 차가운 말에 하늘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뭘 잘못,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안다. 대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차 과장한테 내 정보를 달라고 했다면서?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오해입니다. 차 과장님이 저한테 변명은 됐다. 대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하늘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무서워서 그래요. 혹시 진짜 나으면 다시 살아야 하니까. 아이의 말이 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죠. 헛소리 마라. 할아버지는 다리가 나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늘아, 그만해. 혜진이 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시오. 대호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결정된 일이다. 대호는 휠체어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호는 혼자 정원에 나와 있었어요. 벚나무 아래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시 살아야 하니까. 대호는 텅 빈 정원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 5년간 숨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다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대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다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요. 김태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그를 이 집에 가둬둔 진짜 이유였어요. 밤 10시 차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밤 공기가 차가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차 과장. 네. 노만식 정원사 말이야.
차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30년간 일했는데 가족이 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차 과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대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가? 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었죠. 며칠 후 대호는 직접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차 과장의 뒤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차 과장이 지난 5년간 대호의 이름으로 여러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또한 김태수 가족에 대한 보상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대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행동하려고 했거든요. 그 무렵 하늘과 혜진은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차 과장이 은근히 압력을 넣어 카페 사장이 혜진을 해고했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멀리 가는 거예요? 응, 하늘아. 할아버지 못 봐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의 슬픈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짐을 싸던 중에 하늘이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그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와 벚나무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 다리 씨랑 행복하세요. 마지막 밤, 하늘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청와재단 별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안녕. 작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바람에 실려 그 인사가 대호에게 들렸을까요? 그날 밤 대호는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11월 끝자락의 밤이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일기예보에서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어요. 대호는 서재에서 사립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 과장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어요.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김태수 가족에 대한 보상금 가로채기까지. 창밖으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가? 하늘이와 혜진 씨가 오늘 밤 떠난다고 해요. 노만식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대호의 손이 멈췄어요. 떠난다고? 네. 짐도 다 쌌대요. 새벽 버스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대호는 급하게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들이 정원을 때리고 있었어요. 멀리 담장 너머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노만식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하늘 모녀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였어요. 대호는 망설이지 않고 휠체어를 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아, 가지마. 그의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죠. 비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젖은 땅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간병인 정 씨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하지만 대호는 멈추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휠체어가 나무 뿌리에 걸려 기울어졌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했죠. 본능적으로 대호는 두 손을 뻗어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서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지금이다. 대호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에 휩쓸려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움직여라. 제발 한 걸음만.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였죠. 움직인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외침이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호는 빗속에서 아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정원을 가로지르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2분 거리였지만 5년 만에 자신의 다리로 걷는 거였으니까요. 노만식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호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노만식이 나왔죠. 회장님? 이게 어떻게... 하늘이는 어디에 있나? 안에. 그런데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노만식이 대호의 젖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걸어오신 건가요? 하늘이를 보자. 안으로 들어가니 혜진과 하늘이 캐리어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아버지. 하늘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왜? 어떻게 여기까지? 혜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걸어왔다. 대호의 간단한 대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하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다리 씨가 깨어났어요? 그런 것 같다. 대호가 작게 웃었어요. 5년 만에 진짜 미소였죠. 그때 정원사 노만식이 달려와 외쳤어요. 회장님, 제발 그만. 더 이상은. 뭘 그만하라는 거야?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노만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늘의 아버지. 당신 회사에서 사고로 죽은 의사였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대호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 김태수가 나를 구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태수는 왜 현장에 있었지? 노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을 구하러 갔던 겁니다. 비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죽였다. 대호의 고백이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늘이 다가와 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의사라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프면 아빠가 슬퍼해요. 하늘의 말이 대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어요. 다리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용서받고 싶어 한다고. 용서? 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거래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과장이 우산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대호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당황했어요. 걸으신 건가요? 그렇다. 그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차과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차과장, 네. 내일 아침에 보자. 할 얘기가 많다. 대호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차과장은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죠. 무슨 얘기 말씀이신지 내일 알게 될 거다. 차과장이 나간 후 대호는 하늘에게 말했어요. 하늘아, 부산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너희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리 씨가 기뻐해요. 그날 밤 폭우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청아재단 별장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대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잠을 잤어요.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진짜 대결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차과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들통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하지만 그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폭풍 전 고요함이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폭우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공기는 깨끗했고 정원의 벚나무 가지에는 빗방울이 보석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대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충격 때문인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김태수의 딸 하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치료하려고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워커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죠. 5년 만의 기적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노만식이 정원에서 낙엽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67세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했어요. 하지만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죠. 대호는 워커에 의지한 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간병인 정 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혼자 내려오시면 위험해요. 괜찮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대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대호는 노만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지만 워커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어요. 매 걸음마다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죠. 노만식의 집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옥이었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정원을 돌봐온 그의 보금자리였죠. 문을 두드리자 혜진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나? 혜진은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안에서는 하늘이 노만식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 하늘이 반갑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대호가 워커의 의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진짜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대호가 앉자 노만식이 차를 내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노정원사. 네, 회장님.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 하늘이가 김태수의 딸이라는 걸. 노만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차 과장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회장님이 알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더 아프실 거라고. 그리고 저희도 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 과장의 조작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혜진이를 간병인으로 보낸 거야? 이번엔 혜진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회장님이 너무 아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간 지켜봤는데 회장님이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태수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봤죠. 아마 회장님을 치료하려 했을 거예요. 노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딸과 손녀를 보낸 겁니다. 태수의 마음으로. 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의 딸이었다고?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늘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도, 다리가 살아있다고 한 말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미안하다. 대호가 갑자기 머리를 숙였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회장님,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그 사람의 신념이었거든요. 하늘이 대호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할아버지, 울면 안 돼요. 왜? 아빠가 말했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고치면 그게 진짜 의사라고요. 하늘의 순수한 눈빛이 대호의 마음을 울렸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몸을 고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야 대호는 무너졌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그 아이는 날 치유하려 온 거였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어린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죠. 노만식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모녀를 당신 곁으로 보낸 것도 나였소.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차 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노만식은 5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고 후 김태수 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차 과장이 중간에서 가로챘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세상과 단절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자신이 이 집의 실권을 쥘 수 있으니까요. 대호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군. 네. 하늘이가 다가가는 것도 막으려 했고 혜진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도 했어요. 세 사람의 눈물이 한데 섞여 흘렀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5년간의 아픔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 작은 손으로 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 네. 다리 씨도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로 깨어났다고. 오후 2시 대호는 워커의 의지의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차 과장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앉아봐. 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5년간 수고 많았다. 차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갑자기 무슨... 대호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나? 차 과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이건 내 횡령 내역이다. 5년간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다 나와 있어. 오해입니다. 김태수 가족 보상금도 내가 가로챘지? 차 과장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내일까지 모든 돈을 돌려주고 사직서를 내라. 회장님, 제발. 15년간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차 과장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대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나가라. 그날 저녁 대호는 김태수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너의 가족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사진 속 김태수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좋겠다. 밤 10시 하늘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에는 대호도 창을 열고 손을 흔들어줬어요. 너도 잘 자, 하늘아. 5년 만에 진짜 웃음이 돌아온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예정이었죠. 차 과장은 결국 모든 돈을 토해내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자수했죠. 대호는 김태수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살아갈 용기였어요. 워커에 의지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다리,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 마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 언덕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늘정원 재활센터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자들, 의료진, 기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보려고 왔었죠.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리고 윤대호가 나타났습니다. 워커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였어요. 이 센터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거죠. 대호의 시선이 객석을 둘러봤어요. 혜진과 하늘이 앞줄에 앉아 웃고 있었죠. 혜진은 이제 이곳의 상담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재활 상담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거였어요.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전문적이었죠. 하늘은 11살이 되어 더욱 밝아졌어요. 오늘도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새로운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대호가 개원사를 계속했어요.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죠. 그런데 한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다리가 죽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죽어 있었던 거였어요. 노만식이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센터의 정원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몸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함께 치료해요. 왜냐하면 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설 때 생기더군요.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사진을 찍었어요. 개원식 후 센터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1층에는 물리치료실과 상담실이 있었어요. 2층에는 미술치료실과 음악치료실, 그리고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죠. 회장님,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기적이라. 대호가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늘 양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희망을 줬어요. 대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자,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늘아, 이리 와봐. 하늘이 뛰어왔어요. 네, 할아버지. 기자 아저씨가 인터뷰하고 싶대. 하늘은 카메라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 양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하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그냥 다리 씨랑 친해졌어요. 다리 씨요? 네. 할아버지 다리가 외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귀여웠거든요. 지금도 다리 씨와 대화해요? 가끔요. 요즘은 많이 기뻐해요. 할아버지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오후 3시 첫 번째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왔죠. 혜진이 상담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김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노력해봐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현실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대호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절망스러우실 거예요. 대호가 환자에게 말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회장님도 이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5년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환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살짝 보였어요. 저녁 무렵 모든 일정이 끝나자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대호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노만식이 심어놓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혜진과 하늘도 함께 올라왔어요.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혜진이 말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 진짜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다리 씨가 그러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될 거래요. 대호가 웃었어요. 하늘의 말을 이제는 진심으로 믿게 됐거든요. 하늘아, 고맙다. 왜요? 내가 날 다시 걷게 해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근교의 풍경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참 하늘아. 네. 아빠한테 인사 좀 전해줄래? 고맙다고.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하늘은 일기를 썼어요. 어린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죠. 오늘 할아버지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리가 걷지 못해도 괜찮다고요. 마음이 함께 걸으니까요. 하늘의 내레이션이 잔잔히 흐르며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다리가 걷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함께 걸으니까요. 청아재단 별장은 이제 하늘정원 재활센터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아이들이 꿈을 그려가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걷기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진정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